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99번이에요. 제목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인데 앞에서 이미 처리 끝났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행정, 국가 행정을 보좌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했죠. 예, 그 결과 공무원들처럼 이제 겸직이 기본적으로 제한됩니다. 예, 국공법이나 이제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결과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합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정권 쪽으로 가서 100번 볼게요. 자, 100번.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특정 자격 소유자에게 가점을 주는 거, 이제 세무사 자격이나 그 사건 교육 하시면 두 줄 해보세요. 공인회계사 CPA나 세무사 자격 이런 거 가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세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기본 소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지식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점을 주는 건데, 당연히 그 세무직렬의 어떤 그 이제 질을 향상하고 이런 취지에서 도입 취지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좋고 합헌입니다. 자, 결론만 아시면 되는 판례고요. 자, 다음 10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동 성적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 사유 사건. 자, 공무원 결격 사유입니다. 뭐 취업 제한 이런 게 아니라 아동을 그것도 성적으로 학대한 행위자 유죄받고 그 정도면 공무원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서도 공무원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의도가 불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합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 보시면은 자, 위헌이 나왔어요. 위헌. 오른쪽에 이제 결정요지 가보겠습니다. 결정요지보다 맨쪽에 판시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아동 성적 학대 행위 중에서부터 보면 그 범죄 유형 같은 것들이 워낙 다양하다는 게 또 고려가 되거든요. 자, 판시상에 두 줄 뒤로 갈게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거. 요게 이제 헌법 불합치 나왔는데요. 네, 그 부분입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요 정도요. 성희롱 학대 행위. 오른쪽에 로마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은 두 번째 다각갑니다. 심판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자,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공무원 그 직류 또는 이제 직렬 중에도 보면은 뭐 아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직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공무원직까지도 못하게 할 어떤 연결성이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범죄 유형 이런 것들의 이제 개별화 요청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요 정도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합헌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위헌이 나온 이런 취지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 판례입니다. 11월. 자, 그리고 이제 102번으로 갈게요. 동일한 사유로 반복 재심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재심 제도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불복 장치죠. 비상불복 절차. 그래서 이제 이미 확정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한 번 더 심리 기회를 주는 이제 장치이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이 워낙 커요. 국가 재량권이 워낙 큰 데다가 또 똑같은 사유로 여러 번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차피 그죠? 최소 이제 그 비상의 기회가 이제 한번 주어졌는데 또 똑같은 사유, 다른 사유도 아니고 반복으로 해서 이제 재심 청구하는 것들은 결국 소의 남용의 의미를 또 추정해 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사법자원의 이제 합리적 배분, 사법자원의 이제 직무 전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안 보시는 게 좋은데 그 밑에 이제 결정유지에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두 줄, 세 줄이에요. 자, 심판대상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은 재심을 재차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요거 꼭 뭐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뉘앙스지만 이 판례가 너무나 혼돈돼요. 여백에서 봅니다. 판례가 혼재하는 수준이 지금 정리될 수 없는 수준으로 너무 혼돈돼요. 그래서 판례 너무 혼동 이렇게 써놓으시고 재심 청구는 재판 청구권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고요. 옛날부터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 보기는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유연한 표현들도 있고, 그다음에 28회처럼 재심 청구권이 보장의 대상이 된다. 이게 또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경우수가 O, X, 세모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주류, 비주류 이런 것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지금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립 단계, 확립 단계에 있는 지금 판사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출제했다가 자칫하면은 그 복수정답 시비 같은 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출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요거 빼면은 결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헌 결론만 잘 챙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3번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인데 요것도 이제 요지 가보세요. 요지 가번 그 판상의 가번. 검사만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이제 위헌인가가 문제되는데 결국 이제 문제 지점은 피고인 본인 스스로 청구할 권리나 법원의 직권 심판을 받을 권리 요 두 가지가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고인 스스로 청구권, 그 다음에 법원의 직권 심사권 두 가지가 이제 배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검사의 청구를 조건으로 해서 법원이 그 청구 안 하세요 이렇게 요구만 할 수 있지 청구 안 한다고 해서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자 이제 내려가 보시면 나번 가보겠습니다. 나번에 줄 보세요. 실형만을 선고받는 것에 비해서 치료 감호와 실형을 함께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치료 감호는 아주 가혹한 제도입니다. 자, 치료 감호. 자, 보세요. 감호, 치료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죠.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가두어서 보호를 해요. 그래서 정신병원동 같은 데 보내가지고 처음 들어갈 때 보면 제압 절차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반성향적인 기질이 유지되고 있으면 소통 자체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보면 일단 제압을 먼저 해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 묶어버립니다. 묶어가지고 이제 제압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길길이 날뛰겠죠. 그러다가 이제 짧게는 한나절, 길게는 며칠도 갈 수 있는데 며칠까지 가면 과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누그러져요. 기운이 누그러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제가 성립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면 일단 또라이 짓을 할 생각부터 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자기 위치를 잡아내기 위해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오자마자 눈빛 불아리면서 막 똘끼를 부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압에 들어가서 기운을 이제 누그러뜨려 놓고 비로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정도를 생각해 보면 가장 기초적인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아주 불리한 요소들도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불리가 상존하는 이런 제도인데 거기다가 이제 실형까지 이제 같이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치료 감호를 받는다는 것이 일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은 불리한 요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어떤 개인의 권리로서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줄 하시면은 그러므로 결국 피고인 스스로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당연한 보호 범위에 든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스스로 체크해 놓으세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 다음 쟁점, 직권심리 또는 직권심판이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 아래 줄로 갑니다. 요거는 재판 청구권의 이제 보장 내용을 다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는데 자, 먼저 한번 읽어보죠. 줄.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 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 청구권의 적극적 측면은 물론이고 소극적 측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 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위에 직권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스스로 직권으로 요 두 가지만 떠오르시면 되는데 결국 재판 청구권의 이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 현재가 옛날에 밝혀놓은 바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재판 청구권은 최소 한 번 이상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 및 법률 판단의 판단을 받을 기회의 보장이다. 예, 최소 한 번 이상 법관을 통해 사실적 및 법률적 판단을 받을 기회 보장. 요게 이제 재판 청구권의 본질 내용인데 그 어디에도 직권으로 심리를 받을 기회 보장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 청구권의 보편적인 보장 범위 속에 들어가지 않는 두 가지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헌이고요. 결론은. 자, 다음 10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국민참여재판법에서 이제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합헌 결정이에요. 오른쪽에 판사항 가보시면 첫 줄 배심원 자격 만 20세 합헌. 예, 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이 모든 사건의 그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재판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중재 형사 사건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즉 합의부 관할 사건. 예, 단독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 단독 일부 뭐 이런 단독 재판관이 아니라 좌배석 우배석이 있는 합의부가 합의를 통해서 재판을 내리도록 하는 이제 이런 체제가 결국은 이제 중죄 사건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한 죄를 다루는 자 이런 이제 사건 유형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 경륜이나 여러 경우수를 고려할 수 있는 경험치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배심원이 되다 보면은 아직은 이제 경우수가 사회적 경우수가 다양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향적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 20세 정도를 요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경륜, 경우수, 경험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재판을 유도하게 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자, 합헌입니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5번으로 가죠. 특수임무 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인데 재판상 화해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제목에 요거는 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판례 경향을 정리해야 될 텐데 그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상 화해 조항이 관련된 문제가 한 4건 정도 되는데 자, 그중에 이제 판례 경향을 볼게요. 민소법에 가면 재판상 화해라고 해서 자, 법관의 면전에서 법관의 개입을 통해서 원피고 양당사자가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법관의 사인이 들어가고 원피고 당사자의 사인이 들어가는 이제 조서 작성을 해가지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 화해 조서가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과를 부여받게 돼 있어요. 예, 결국 법관이 내린 최종 판단과 마찬가지 효과를 이제 주게 돼 있는데 최종 종결 효과,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 종결 효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뭐 보상금이나 배상금에 합의를 해버리면 동의를 해버리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이런 막강한 효력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재판상 화해 조항으로서 위헌 나온 사례를 기억합니다. 2건인데요. 자, 국가배상법 사건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예전에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화해요 조항을 도입했다가 요게 이제 위헌 나왔어요. 이유는 그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는 이제 그 배상금을 책정하는 기구가 법무부 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가해자인 사건에서 이 가해자 측의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이 내린 결정에 막연히 동의했다는 이유로 최종 종결 효과까지 주는 것들은 이거는 형평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위헌이 나왔었어요. 자, 지금 없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가 얼마 전에 나온 사건인데 5.18 민주화 항쟁 보상법이나 각종 민주화 보상법, 네, 각종 이제 민주화 보상법에서 요거는 조금 문맥을 바꿀게요. 그 보상금 내용에 정신적 배상만 포함이 됐어요. 법에 가니까 정신적 배상, 죄송합니다. 재산적 배상. 재산적 손실에 대한 배상만 이제 포함을 시켜놓고 정신적 배상에 대해서는 그 배상금의 그 내용으로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금 책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이의제기나 불복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재판상 화해 조항을 뒀기 때문에 요거는 주지도 않는 것을 대상으로 더 이상 문제를 못 삼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위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적 배상을 포괄해서 위자료, 정신적 배상 또는 위자료를 포함해서 자, 재판상 화해를 명시한 이런 이제 민주화 보상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요거는 요 논리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신적 배상이 지금 이제 민주화 보상법에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배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배상금으로 책정도 안 된 항목인데 그 재산적 배상에 관련된 배상금 책정에 막연히 동의를 해버리면 앞으로 모든 그 행위와 관련된 그 배상 청구를 다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 법명칭으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명칭으로. 그래서 두 문자처럼 기억할까요? 예. 국민법 이렇게 기억하죠. 국민법. 국민법이 위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서 시험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다 합헌 나왔어요. 자, 요것도 이제 법명칭을 보시면 특수임무수행자법이죠. 예, 특수임무수행자, 육군 정보사 같은 그 HID 같은 북파 공작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특수임무수행자인데. HID 북파 공작원 이런 분들은 보면은 그 6.25 전쟁 당시 무렵부터 해가지고 조성된 이런 특수부대인데 나라에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존재 자체가 비밀이고 기밀이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 피해를 입고 공로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들을 발굴하는 이런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재판 상황에는 법률 관계를 이제 신속하게 안정화시켜서 뭐 새로운 질서를 이제 새로운 질서에 빨리 이제 적응해 간다 이런 취지로 이제 재판 상황을 뒀는데 요거는 합헌입니다. 예, 그 보상금 책정위원회가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뭐 정신적 배상까지 포괄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상금으로 근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국배법에서의 문제나 여기서 문제가 전혀 없어서 합헌입니다. 자, 그다음 106번으로 가겠습니다.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예, 여러분 업무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그 형사소송법에서 그 특례를 규정했죠. 전문법칙의 예외. 네, 그래서 원래 전문법칙은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되죠. 법관의 입장에서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 이런 이제 증거들은 법관 앞에서 직접 현출되지 않은 증거들은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전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예외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 즉 아동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그 아동이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어떤 진술 영상물을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이제 그 아동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 반복 피해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그 아동 보호책이었어요. 그래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설정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 전체에서 수사, 재판 전 과정에서 단 한 번에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 반대 신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이제 위헌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아동의 보호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도 비판도 많이 제기됩니다.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 현재가 아동 보호를 조화시키는 내용을 서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판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자, 일단 제한되는 기본권은 됐고요. 과잉금지 판단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2번 쪽으로 가시면은 자, 줄 볼게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심판 조항은 진술 증거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네, 영상에 대고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죠? 영상은 그냥 지가 녹화된 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아무리 반대측에서 그걸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반대 신문 해봤자 영상은 그냥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신문권이 이제 보장되지 않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전문법칙의 예외라고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예외죠? 어떤 면에서 이제 예외입니까? 원래 이제 전문법칙은 증거로 못 쓰는 건데 다만 우리 형사법에 가면은 전문 증거에 대해서도 재판정에서 그 진술자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 주면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 진술자가 재판정에서 그 성립의 이제 진정성이나 신빙성, 넓은 의미로 이제 신빙성, 자, 요걸 이제 확인하면 그러면 이제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자,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예외를 설정한 것인데, 여기다 쓸까요? 예, 여기. 자, 원 진술자의 진술이 요구됩니다. 근데 지금 예외를 설정했는데 이 예외가 뭐냐면 원 진술자, 즉 그 아동의 그 재판정 출두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 아동의 그 진술 과정에 참여했던 신뢰관계자들, 뭐 조사관이나 이런 그 진술 과정에 참여한
신뢰관계자 등의 신빙성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거든요. 요게 이제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원실술자인 아동의 법정 출두를 요구하지 않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담당관들이 나와가지고 이 과정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바로 증거를 쓰는데 이게 반박 기회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없죠, 그죠? 진술 영상 뜨는 과정들이 이제 비밀리에 진행되다 보니까 반대 신문권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과정에서 한 번도 보장되지 않는 어떤 과정 절차를 통해서 이런 유일한 증거로 이제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현재가 이제 대안을 제시해요. 내려가 보시면은 자 밑에 줄 보십시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비디오 등 중개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대안인데 요걸 이제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 이제 첫 줄 두 줄에 나와 있는 그 예나 이런 내용들 뭐 중개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결국 외주기 한번 써볼까요? 비대면 반대 신문의 기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대면 반대 신문 직접 대면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반대 신문의 자, 이런 것들이 대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비대면 반대신문. 어떤 경우일까요? 영상을 뜬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뜨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 이제 조사 과정을 이 사람이 이제 비디오 중계장치나 이런 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요거는 지금 아니다. 저 말은 지금 오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질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비디오물을 떠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조목조목 반박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서류를 받은 다음에 이걸 또 애한테 또 갖다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반박하게 하고 반박문을 또 애한테 갖다 줘가지고 또 이제 그 오류를 수정을 하고 이런 이제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재판정으로 올리면 재판정에서는 진술 영상만 가지고 진행을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도 괜찮겠는데 어떤 과정에서 한 번의 반대 신문 절차도 없기 때문에 이제 위헌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재가 판례가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할 수도, 어린이 보호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반대 신문에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제 수사 기법으로 충분히 이제 지금 현재 바로 그 실행 가능한 수사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면 조화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제 108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사건인데 자 이제 판상으로 넘어가 보죠. 자 어떤 주식회사가 제조하고 또 다른 주식회사가 판매하였던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건 잘 아시는 겁니다. 옥시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첫 줄 뒤에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어떤 제품의 표시 광고에 관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 피의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 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했는지 이런 게 문제됐는데 요거는 너무 구체적인 정황을 다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위헌이 나왔지만 너무 구체적인 어떤 정황 관계, 구체적인 어떤 그 사건 진행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힘들다. 문제 구성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옥시 사건이라 참 의미 있게 저도 이제 처음 판례가 나왔길래 봤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 관련 법규정이나 제도 자체를 막 따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그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좀 무리를 빚은 내용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9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추정하죠. 추정으로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니까 이제 추정해서 접근하는 대책을 세우시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0번 국가배당 청구권 나오는데 제목에 국가배당법의 과실책임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판시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번
당해 사건에서 소송 대리권 수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화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소각화 판결이 확정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헌가 사건이나 이제 헌바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건 부호가 헌바 사건이거든요. 결국 이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요구하는 이런 규범 통제 절차이기 때문에 소각화 판결이 확정까지 돼버리면 이게 더 이상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쳐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4번 보십시오.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지되는데, 자, 첫 줄 중간에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 체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과실 책임에 예외를 두지 않은 게 이제 무지되는데,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그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지금 막 투옥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국가의 불법 행위를 사유로 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고의 과실을 스스로 입증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입증을 해요?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죠?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이런 없는 사건들을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어떤 자료로 증빙 자료를 구축을 해가지고 입증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급조치 사건이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진 이런 조작 은폐 사건 같은 경우는 무과실 예외 같은 것들을 이제 둬야 되는데 그런 예외를 두지 않아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긴급조치 사건 등 국가 조직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이제 무과실 책임에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것. 요걸 이제 위헌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는 좀 아쉽게 조금 아쉬운 듯한데 합헌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일단 자, 이제 나번 단락의 두 번째 단락, 그것도 두 번째 단락에 그다음 그 다섯 줄 뒤로 가볼게요. 따라서 해볼게요. 우리 이제 헌법에 보면은 법률이 정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국가배상 청구의 그 절차를 요건이나 절차를 이제 법률로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에 유보되고 있다라는 현황을 보여준 다음에 따라서 헌법상 국가배상 청구권의 불법 행위 역시 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개념이다. 요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요건이 이제 공무원의 불법 행위인데 이런 불법 행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요건은 입법 형성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법률이 정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청구권이죠. 또 뭐 조문을 모르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청구권이나 사유권은 자유권하고 다르게 입법 형성권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법 형성의 영역이다. 근데 또 거기다가 보면 불법 행위다라는 그 행위의 기본적인 그 요소, 성분이 보면 유책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리나 책임주의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이런 걸로 책정되는 게 뭐 민사 불법 행위에서부터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불법 행위에 관련된 입법 형성권, 거기다가 이제 불법 행위의 고유한 기본적인 속성 이런 걸 고려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삼은 것이 입법 형성권의 일탈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심판 조항이 그 성립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완전히 불합리한 구성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보니까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민법이나 이런 영역에서 이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속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가면 나오는데 다만 보시면은 세 줄 뒤에 한번 볼게요. 네 줄 중간에 보세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 구제가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어 이를 입법정책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크다. 공무원이 잘못도 없이 국가가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 수를 자꾸 상정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공직 수행이 소극주의로 이렇게 이제 좀 적극 행정이 아니라 소극 행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크다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하고 그냥 네 행위면은 언제든 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하고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국가가 이제 회사로 친다면은 사원들한테 그 웬만하면 하지 마 그런 거 이렇게 그냥 하지 마라는 식이 되겠죠, 그죠? 괜히 손댔다가 내가 배상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 이런 식의 적극적으로 국민을 돌보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기피하는 행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화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과실 책임의 예외를 두는 것은 말 그대로 당연한 조치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헌 결정 지금 이제 현행법에 국가배상 청구권 조항이 합헌 나왔다 그래서 유지되고 있다.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1번으로 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재판상 화해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위헌 나는데 이거 좀 전에 정리한 거예요. 예, 지워졌지만은 각종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서 정신적 배상의 근거는 두지도 않으면서 그 보상 결정에 합의를 하면 모든 손해배상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최종 종결 효과를 채택한 거. 요게 정신적 배상을 포괄해서 이제 재판상 화해를 채택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맨 아래 6줄 정도 가볼까요? 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근거가 없다고 했죠. 적극적, 소극적 손해, 여기 이제 재산상 손해의 다른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상환한 보상금리 지급 결정에 막연히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모든 배상, 즉 정신적 배상을 포함하는 모든 배상 청구를 앞으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런 재판상 화해 조항의 채택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특수한 어떤 그 보상의 범위 때문에 나온 겁니다. 보상의 범위가 이제 좁아서 나온 결정인데 일단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국민법 위헌. 자, 그리고 이제 인간다운 생활 권리로 넘어갑니다. 112번. 공무원 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나중에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연금법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지겠는데 자, 여러분 특별사면 및 복권 그게 체크할까요? 네, 넓은 의미의 사면이죠. 사면은 우리 사면법 제5조 1항에 가면은 기성의 효과는 변동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장래 효과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법 제5조에 가면 사면의 장래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면 장래효 명시 명문 규정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면으로 인해 기성의 효과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기존에 성립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면의 장래 효과인데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문제로 이제 퇴직했고 또 퇴직연금을 감액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원래 이제 유죄가 인정된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특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사 복권이 단행되는데 그렇더라도 그 특사 복권의 효과가 장래 앞으로만 효과를 미치고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퇴직 처리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유효하게 이제 존속해요. 퇴직 처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된다. 법의 조화로운 해석 이런 걸 볼 때 고려한 입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됐고 안에 부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으로 갑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인데 요거는 또 합헌 나온 거라 공무원 유족연금 그 판사만 한번 보죠. 가본 보시면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함께 받게 됐다 체크하세요. 그러면 감액을 합니다. 절반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공무원 부부예요. 공무원 부부가 한 사람이 먼저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배우자가 또 이제 퇴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퇴직연금을 반을 까고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연금을 왜 따로따로 다 공무원인데 다 안 주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자, 오른쪽에 해설로 가보시면요. 자, 위에서 7째 줄, 6째 줄 보세요.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 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그 위에 줄에 보세요.
한정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여기 찾아볼까요? 재정 건전성 유지, 공익이죠. 거기다가 자 바로 밑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지켜봅니다. 요 두 가지를 고려할 때 한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이제 받을 때 그걸 거기에다가 다른 배우자의 절반 정도 되는 연금만 보태도 퇴역 후의 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이 이제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라는 인식에다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원의 지급을 이제 배제함으로써 다른 국가 공무원들의 이제 충실한 어떤 연금 지급 이런 이제 월 위안 전제 조건으로서 그 연금 재정의 안정적인 유지를 도모한다. 이런 이제 공익적 고려를 이제 합쳤을 때 그렇게 무리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급여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다, 뭐 꽤 괜찮은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그 재정 건전성의 유지 같은 공익들이 개입되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내용이겠지만 판례가 이렇게 봤다는 거. 자, 그다음 114번 요건 출제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 이수 가산점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사건 개요에 4줄 정도 가시면은 괄호 안에 보세요. 2015년도에 어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그 고등학교 수학 과정들이 교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편됐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일반 선택은 뭐냐면 보편적인 기초 소양 과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 영어 독해 뭐 이런 것들 과목들. 그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뭐냐면 심화 학습 과정, 심화 학습 과목. 그래서 이제 실전 영어 뭐 실용 영어 이런 것들요. 그래서 단순한 뭐 영어 독해 뭐 이런 문법 강의 이런 게 아니라 실용 영어, 실전 영어 과목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은 이제 학점 이수제로 지금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도 좀 대학교처럼 바꾸려고 하죠. 그 이제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학점 이수제로 이제 전환되는 이제 그 중간에 어떤 그 개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과목을 이렇게 나눠 놓고 그걸 이제 일정한 학점 수만 일정한 과목을 이수만 하면 돼요. 그 선택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하게 되면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이제 분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주는데 문제는 이 이제 개편 15년도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재수 삼수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를 도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가점 제도가 없는 시절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졸업자들이 가점 제도가 도입된 1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혜택을 받는 어떤 그 응시자들과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헌주장했어요. 그런데 자, 서울대 정시모집 그 안내에 들어가 보면은 자 밑에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맨 밑에 뭐 참고 표시 비슷하게 돼 있는데 있죠. 거기 가보세요.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소대 고교 졸업자, 즉 이제 이 15년도 개편 교육과정에 가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 밑에 보시면 모집 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 단위의 수능 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 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함. 여기 체크해 놓을 거예요. 결국 표준 가산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점을 이제 적용받는 집단과 이제 비교해 가지고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을 비교 점수를 이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자, 이제 115번으로 가죠.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문제됐습니다. 축산업 근로자는 사람도 아니냐, 쉼 없이 일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제기를 했는데 자 일단 제목에 축산업 체크하시고 그다음 근로기준법 체크하세요. 근로기준법 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일반적인 유형의 근로자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주로 이제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보면 주기적으로 월급 받는 사기업체 근로자, 상용 근로자들이 대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일반 유형의 근로자, 주기적인 월급을 받는 자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특수유형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적용을 제외하고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탄력적 적용을 위해서 일정한 이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이제 제외 규정이 있는데 자 이제 축산업 한번 볼게요. 축산업은 들어가서 봅니다.
이게 휴일 조항이나 근로시간 조항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결정요지 가보시면, 자, 나번입니다. 나번.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므로 이런 상용 근로자, 일반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 내용에 관련해서 그들과 같은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합헌으로 보는데, 첫 줄, 축산업이 왜 그러면 계절의 영향을 받느냐. 축산업 위에다가 하면서 예를 써볼게요. 삼계탕 같은 거예요. 우리 제목에다 써요. 제목에다 써서, 자, 그 양계업 같은 거 있죠. 삼계탕 재료로 쓰이는 닭을 키우는 이런 양계장업 또는 양계업, 삼계탕 돌려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출하 시기 같은 것들이 한여름, 복날 막 이런 때 집중돼요. 1년 내내 겨울에 보통 가을 이런 때 잘 안 찾다가 여름에 막 찾죠. 그래서 이 양계업은 지금 이제 여름에 업무가 폭주합니다.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후나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시적인 그 일상적이고 뭐 고정적인 안정적인 일관된 업무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서 적용을 배제하고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별도의 체제를 만든 것으로 합리적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116번 가시는데 요건 앞에서도 봤는데, 자, 초단시간 근로자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판시로 가보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 퇴직금 제외. 요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가정부 사건이 있었죠. 가사도우미 사건. 거기서도 퇴직금 안 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봤었는데 똑같은 취지예요. 퇴직금의 취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퇴직금 제도는 근속보상의 제도이다. 근속보상제도, 즉 지속적인 근로로 그 회사나 기업에 대한 이제 기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지속적 근로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근로인데, 초단시간 근무의 이 지속적인 근로다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뺀 거다. 합헌. 자, 이제 근로 3권 117번으로 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 절차 사건인데, 맨 앞에 최저임금 체크하시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지금까지 위헌 사례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요거는 이제 우리 헌법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 제도를 이제 최저임금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상 법률 유보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법률 유보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는 실시는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실시는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입법 형성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법 형성권을 고려한 결과예요. 그래서 광범한 혹은 풍부한 국가 재량, 재량 존중 차원에서 보다 보면 최저임금의 그 산정 기준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위헌이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다 합헌입니다. 네, 그 정도만 보십시오. 나오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18번으로 갑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금지 및 무효 사건. 제목에 자, 결론이 달라졌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금지. 자, 금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혼인 무효 따로 체크합니다.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입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 조항이 위헌, 헌법불합치가 나왔는데요. 결국 이 근친혼 금지 조항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예전에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위헌 나왔어요. 자, 금혼제 위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근친혼 금지제로 바뀌거든요. 근친혼 금지 제도로 이제 바뀐 건데, 그 내용이 이제 8촌 이내 가까운 친족 간에는 혼인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요게 또 일부 위헌이 나온 거예요. 일부 위헌.
전부위원회 아닙니다. 동성도문구 문제는 성이 갖고 본, 이 본이 뭐죠? 시조가 태어난 곳이죠. 예. 우리 그 혈족의 가장 원시적인 조상, 예. 시초가 되는 조상이 시조가 태어난 곳이 이제 본인데요. 김해 김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해 김씨는 뭐 김씨 중에서도 뭐 대다수고 거기다가 뭐 대한민국이 한 6할 뭐야 김씨 중에서 뭐 7할 8할에 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분포도를 갖고 있는데 본이 같고 성이 같으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주 김씨하고 김해 김씨는 결혼이 되는데 김해 김씨끼리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시조가 누구의 성별이 남성이에요. 주로 남성 위주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고관이. 가부장적이죠. 네, 그래서 씨를 퍼뜨리는 주체, 이런 남성 위주의 사고관으로 이제 고착되어 있는 이런 제도는 남녀 평등의 원칙의 나라에서 더 이상 유지될 전통 문화가 아니다 해가지고 전통문화 개성 조항의 의미도 지금 시대에도 보편타당한 이제 전통만을 개성하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이르러 보편성이 없다고 보는 것들은 악습은 타파의 대상일 뿐이지 개성의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위헌규칙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친혼 금지로 바뀌는데 이게 자 이제 금지 제도 자체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이걸 이미 성립된 혼인을 무효 처리하는 거는 가족의 해체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는 것들은 그 사이에서 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제 미묘한 관계를 돌보는 모습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어떤 생활 관계를 이미 형성된 생활 관계를 국가가 돌보는 모습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무효 조항이 위헌입니다. 네. 자, 나눠서 볼 수 있으면 되겠고, 간단하게 보십시오. 최초심 판례이기 때문에 뭐 논거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결론만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19번으로 가겠습니다. 국회의 권한 쪽인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합헌으로 내린 사건인데, 사실상 취득세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게 어떤 경우가 사실상 취득일까요? 돈 주고 중도금도 치르고 해가지고 뭐 돈의 하여튼 대금의 일부를 거의 대부분을 다 이제 치러가지고 거의 이제 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등기가 안 돼 있는, 등기 이전이 안 돼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등기가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원래 이제 원 소유자가 다 받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이제 네 거다, 너를 믿는다 해가지고 등기 이전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사실상 취득, 다른 말로 사실상 지배력을 가졌죠.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민법에 따르면 이제 그 물권법에 따르면은 그 등기를 마쳐야지 완전한 소유권이 확보되는데 그런 이제 법률상의 소유권 확보, 즉 취득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겁니다. 원 소유자가 허락도 해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물건 좀 주라 이러면은 또 웃돈 받고 그 상태로 되팔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잔금 치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이제 소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당사자 간의 어떤 양해를 통해서 취득했다고 볼 수 있으니 이거는 이제 취득세라는 이제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취득세를 마련한 것인데 우리 헌재가 취지가 좋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 나번의 그 줄된 데 가보죠. 명확성 원칙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자, 나번 가봅니다. 심판조항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공평과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의 공평과 조세 정의 체크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상 취득이란 말을 사실상 취득이 말은 제목에 실질적 지배라고 바꿔보세요. 형식적으로 지배관계를 확립시키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소유자가 등기까지 이전을 시켜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한테 등기 이전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양해를 얻어서 이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 지배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이제 조세 형평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이 부과돼도 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 120번으로 가겠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 지금 한일 간의 각종 청구권 주장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약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8억 불
그 경제 협력 자금을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양국 간에 존재하는 각종 이제 피해 보상이나 여러 가지 일본인들의 뭐 재산 반환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원만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조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번에 문제는 뭐냐면 판상 한번 가볼게요. 자, 한국인 B씨급 전범들. 자, 여기 체크하세요. 한국인 B씨급 전범들까지만 체크. 자, 이들도 보면 어때요? 그 지금 국제재판소에서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자 말자 이제 A급까지는 안 해요. 극악무도한 A급은 아닌데 이제 그 부역자들이라고 하죠. 예. 일제 치하에서 일본 놈들 앞잡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놈 앞잡이 또는 부역자. 네, 이들이 이제 B씨급 전쟁범죄자입니다. B씨급 전범. 그래서 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중심에 있는 전쟁범죄자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 시대 상황이 만들어낸 이제 암울한 결과들인데 어쨌든 이분들도 보면은 일부는 피해 요소도 갖고 있죠, 그죠? 이분들도 결국 강제징용 당하고 이런 분들인데 결국 자기 살라고 어쩌 보면 이제 앞잡이 역할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영화에서나 범직한 내용들이만 실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놈들보다 더 악독한 짓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이제 결국 전범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속으로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 끌려간 것이고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결국 너도 살라고 했고 나도 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 나온 어줍잖은 우연한 결과인데 하여튼 우리가 가해자성을 가지는 거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 우리의 그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일본이 고려를 안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하고 둘이서 무슨 논의를 해도 우리는 항상 빠진다는 거예요. 위안부니 뭐 징용 피해 부상자 이들 막 다루긴 하는데 우리 전범들은 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위헌 제기를 했는데 우리 헌재는 이들을 다루어야 될 입법 의무나 국가의 자기 의무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이유는 결정 요지 보시면 두 줄입니다. 국내의 모든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아래줄 보시면 한국인 B씨급 전범들은 이런 국제재판소에서 범죄자들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범죄자로만 판정을 받았을 뿐 피해 관계를 판정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정부나 우리 국가가 돌봐줘야 될 이유까지 없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맨 위에 두세 줄을 다시 보시면 이게 우리 헌법 제6조에 명시된 국제법 존중제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조에 따른 국제법 존중주의. 네, 그걸 이제 확인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공인기구가 내린 이런 판단들은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니네가 피해자라고 판단받은 적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막 하는 것들이 전쟁 범죄자로 판단 내린 그 재판에 오히려 좀 모순되거나 역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당연히 자기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121번. 가상통화 공개 사건인데요. 자, 가상통화 공개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 사건인데 자, 요즘 가상통화 이런 거 문제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오른쪽 가시면 판사항 보십시오. 4번. 국회가 ICO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 뭐 이런 걸 많이 물삼았는데 법률로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과 또 행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가 뭔가 뭐 이렇게 뭐 한마디 했어요. 어떤 방침을 제시하긴 했지만은 그 방침을 이제 실제 실현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았는데 자, 일단 전부 부적법입니다. 좀 각한데 방침 이런 것들의 성격이요. 결국 이제 국민에게 어떤 직접적이고 법적인 구속력 있는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번 같은 데 가시면은 자, 세 줄 봅니다. 이 사건 방침은 국민에게 직접 자기, 부작위 등의 국가 의무를 직접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내용이 아니다. 단순한 어떤 방향성 같은 걸 제시하는 것일 뿐이지 국민에게 직접 구속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적인 공권력 작용 이런 의미를 아직 부여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122번 권한쟁의 사건 가는데,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입니다. 자, 판시상 매립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청구인들이 새로이 형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 침해를 아예 부정했던 사례. 그래서 전부 각합니다.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이 다 없는데, 자, 첫 줄 중간에 새로이 형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근처에 좀 써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법 개정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결과인데 2009년도에 그 행정수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행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옛날부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관할구역 육지와 맞닿은 어떤 바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가 옛날부터 이제 관할권을 인정하죠. 예, 관할권은 여전히 이제 인정되는데 그 관할권이 이제 미치는 어떤 해상에 요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요 해상에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막 기본적으로 한번 관할권을 이렇게 연장을 해 봅시다. 예, 육지와 맞물린 이제 관할권을 인정하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보세요. 요런 접경 지역에 어떤 갯벌이 있는데 갯벌이 있다고 치죠. 자, 근데 이런 갯벌에 대해서 매립이 있었어요. 땅을 육지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조금 더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쪽 관할로 보시고 이 자체의 관할로 볼 수 있는데 요 조금 요 정도 요 정도가 지역 주변 지자체의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해 왔던 요런 이제 관할은 이해가 해 왔는데 주민들이 여기도 이제 채취를 하고 갯벌에서 이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합의를 통해서 인정을 해 왔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이 매립지가 요 지방자치단체도 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있다 없다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법을 개정합니다. 법을 개정해서 자, 행정관계법을 개정하여 이런 신생 매립지 새로 만들어진 이제 매립지 관할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생 매립지 관할 항상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이제 씨앗이었는데 불화의 씨앗인데 이걸 이제는 국가가 중앙 정부가 정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조항의 이제 취지에 따르면 결국 어때요? 신생 매립지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그 주변의 육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던 지방 자치단체들은 이때부터는 행안부 장관이 즉 국가 중앙정부 또는 국가가 정해주기 전까지는 무주지가 되는 거예요. 예. 주인 없는 땅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주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관할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개정 취지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인이 생기는 거지 그 전에는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자,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결정유지의 첫 줄 보시면 자, 법 개정 나왔죠. 지방자치법. 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줄 뒤에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 결정. 이게 개정 내용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즉 신생 매립지 발생 후 중앙정부의 결정 전까지는 아무도 주인이 아닌 주인 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이 보면 그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권한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청구하니까 각하 나온 거예요. 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번 보시는데 여기는 이제 법 논리만 아시면 돼요. 어떤 해상 경계 이런 게 워낙 유동적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전처럼 이런 이권이 개입되고 하다 보니까 조업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방세 부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막 마찰을 많이 빚어요. 자, 그때 이제 그 경계를 정하는 법칙인데요. 자, 일단 결정요지의 가번 가보세요.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 경계획정은 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성문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없다면 불문법 즉 관습법에 따르고 그도 없다면 마지막 줄인데 권한쟁의 심판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으로 확정할 일이다. 이렇게 세 가지 법칙입니다. 성문, 불문, 헌재. 자, 그다음 나번에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요. 즉 이제 불문법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성문법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불문법이 성립된 요건이 여러분 이제 그 신행정 수도법 사건, 그 수도 서울 관습원법성 인정했던 그 신행정 수도법 사건에서 뭐 관계국 강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습법의 요건 우리가 정리합니다.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두루뭉실 표현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승인, 확신, 오랜 관행. 예, 반복 계속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불문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자, 맨 밑에 가보세요. 우리 헌재는 줄된데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불문법상 경계 기초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판례를 변경시켰습니다. 자, 국가기본도 폐기. 그래서 국가기본도라는 거는 예전에 그 일선의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그냥 측량도 없이 정해냈던 점선이었어요. 좀 전에 제가 이제 그림 대충 점선 이렇게 그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집행은 하고 그 옆쪽 지방자치단체 그 공무원들하고 뭐 이렇게 뭔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서로 이제 합의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측량을 할 그 여건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한 아까 그 경계 지점에다가 점선을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지도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국가 기본도인데 이게 실제 측량도 없이 임의로 그은 선이에요. 예, 공무원들이 그냥 협조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법적 경계선이다 볼 수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헌재가 이걸 고려하는 판시를 냈는데 폐기시켰어요. 국가 기본도 자 폐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국가 기본도 자체는 불문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폐기됐지만은 이 자체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국가 기본도 자체는 불문법 또는 관습법이 아니다. 더 이상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가 기본도에 표시된 점선을 여전히 어떤 관련 지자체가 서로 이제 행정적으로 계속 써왔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오랜 관행을 반복적 관행. 행정청에 지방행정청에 반복적인 관행과 이에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관련 주민들의 확신. 네.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불문법으로 예외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문법으로 요 판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폐기됐기 때문에 불문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지만 이런 이제 관습법의 요건을 따로 갖춤으로써 관습법으로 해당 부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체 관행과 확신이라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매개로 하는 또 그 인정 가능성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자,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불문법상의 경계 기초로 이해해 오던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였는 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경계선은 그 자체로 체크합니다. 불문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자 반복적으로 체크해볼까요? 관행이죠. 오랜 관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단속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기본도 자체는 불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쓸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이제 어떤 일부 지역이 그런 이제 점선 경계선을 여전히 유효하게 오랜 동안 써와오고 이런 관습법의 이제 요소를 갖추게 되었다면 이제 그런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그 예외적인 관습의 성립을 별도의 관습의 성립을 인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불문법이 될 수 없지만은 오랜 관행을 매개로 해서 관습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요 부분 법리 체크하시고 자, 이제 124번 요거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보지 말고 예, 요렇게 해서 최신 판례 정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3년 판례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금 시점에 좀 부담스럽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판례가 우리가 기본서나 혹은 이제 그 진도별 모의고사 학습 과정에서 모의고사 과정에서 뭐 우리 동형 모의고사까지 대부분 이제 다뤘던 판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다뤄본 판례들 중에서 최신 판례들을 좀 다시 되새기는 기회에다가 이제 생소한 판례, 진모에 담기지 못했던 이런 판례들 내용을 좀 추가하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은 뭐 특별한 것들이 별로 없고, 이제 경향 정리, 아까 이제 공직선거법에 올해 뭐 참정권 보장,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해다, 막 이런 어떤 판례 경향들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추려낼 수 있는 판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추가하는 의미만 이제 잘 새겨내시고, 기존에 알고 있던 논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되새기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요번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거는 그래. 되살아났어, 회상했어, 이렇게 이제 본인 걸로 이제 그 되살아난 확인 있는 부분들은 뭐 너무 적극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온 것들의 이제 불이타 대비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해당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지문 같은 것들을 이제 작년 교재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기출 지문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의 이제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장 작년 2022년 시험 관련해서 저번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1교시에 이제 행정학하고 헌법을 같이 치는데 행정학을 이제 먼저 푸시는 이제 분들이 꽤 있었고, 행정학이 또 어렵게 났죠, 저번 시험에. 그러다 보니까 모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행정학에서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헌법에 투자할 시간이 약해가지고 결국 풀 수 있는 문제도 막 덤성 보다가 틀리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경험 사례로서 들었습니다. 자, 요 시간 관리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행정학에서 아무리 기본 점수를 챙겨도 헌법이나 이런 다른 과목에서 점수 못 챙기면 결국은 이게 승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학이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평가되면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면은 그렇게 투자 안 했어도 오히려 헌법에 제대로 투자해서 헌법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제대로만 챙겼어도 더 좋았겠다, 이런 이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의 과목, 그 시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뭔가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서도 꼭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해진 시간 내에 풀고 안 풀리면 나중에 그냥 이 정도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어려운 거야, 이 올해 시험 자체가 이 과목이 불과목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에서 풀 수 있는 만큼 시간 내에 풀고 안 되면은 그냥 나머지 나중에 찍자, 이런 생각으로 빨리 다른 과목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실력들을 차분하게 발휘하시고, 헌법에 이제 헌법시험을 볼 때 행정학에서 뭐 남겨놓은 이런 것들 이 잔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쿨하게 찍자, 이렇게 하면 되고, 쿨하게 찍으려면 제가 볼 때는 그 번호도 미리 책정을 해서 가져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사법시험부터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제 방식인데, 시험장 이제 가기 직전부터 뭐 머릿속에서 이제 로또 그 기계 돌리듯이 1, 2, 3, 4번을 계속 돌려보세요. 또로롱 또로롱 돌리다 보면 이 마음에 툭 와닿는 번호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겨요, 시험장 가기 전에. 그 번호로 일관되게 그냥 막 찍어버려도 꽤 잘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막 찍고, 물론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되죠. 두 개는 확실하게 알겠고, 나머지 두 지문이 좀 애매하다면 이제 그 번호 안에서 이제 찍어야 되는 거지. 3번, 4번이 애매한데 나는 1번을 지금 책정하고 들어야 돼서 무조건 1번을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이 애매하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애매하다 하면은 정해진 번호로 그냥 무작정 찍는 게 훨씬 쿨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제 마음가짐도 한번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 판례가 항상 내가 준비하고 본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시험 대상인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100을 다 소화하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판례가 워낙 많고 법률도 많고 조문 문제 같은 것들도 뭐 변환 가능성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중심을 가지면 확장할 수 있는 그 확장력, 메타 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막 산만하게 이제 하는 것들을 그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엮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요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 메타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해 위주로 정리를 이제 더해서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나 판례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대상은 주로 이제 위원 중심으로 공부했으니까 위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의 이제 추정법을 동원해서 또 소거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차근히 보시다 보면은 찍어도 접근성이 있게 찍히고, 그리고 찍기 전에 이미 그런 고려 과정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정법, 소거법, 그 다음에 찍을 번호 책정, 번호 책정, 뭐 또 시간 관리, 이런 몇 가지를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은 그냥 막연히 이제 시험에 임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과목에서 망했다 싶더라도 그건 다 같이 망하는 거라면 망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 다른 과목에 다해서 다 이렇게 실력 발휘를 못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어떤 결과물보다 그걸 이제 마음을 잡고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과목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결국 내가 우월한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 과목을 90점을 다 받아야지만 승진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따라서 불시험도 있고 물시험도 있기 때문에, 불시험일 때는 특정 과목에서 이런 뭐 90점하고는 거리가 있는 점수대가 합격점으로 책정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대부분 성적 높으신 거 알아요. 특히 우리 학원 수강자들이 보면, 내오고 싶은 그 수강자들이 보면 뭐 상위 20%, 30%가 대부분 막 90점대예요. 특히 한법 과목.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90점 받은 사람인데 지금 뭐 이거 책임 보니까 한 70점 나올 70이나 80 근근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시험이 불시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더 어려울 거야. 이런 이제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임하시고 실력 발휘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 과정 마무리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마무리 잘 하셔서 한 번 정도만 더 스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스크린한다, 쭉 이렇게 훑어본다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체크된 부분들 위주로 봐주시면 자신감도 있고 또 브리타나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것들도 대잡아내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열심히 준비하신 그 실력 제대로 발휘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뭐 다른 좋은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